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발견이 안 됐다는 거를 본인이 알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되게 가까운 사람인 거죠. 범인이 사형 선고를 받는 걸 봐야지 하늘에 가서도 딸들을 볼 면목이라도 생길 것 같습니다. 반드시 사형을 내려주십시오.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범인의 사형을 호소하는 아버지. 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이렇게 눈물로 사형을 호소하는 것일까? 첫째 딸이 생활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고향 부산에서 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충남 당진으로 가서 민속주 좀 차리고 장사했는데 서글서글하고 친절해서 금방 자리를 잡더라고요. 금세 돈을 번 첫째 딸 39살 미진 씨는 동생 38살 현주 씨를 당진으로 불러왔습니다. 같은 아파트 7층과 12층으로 다른 호에서 살게 된 자매. 그렇게 제2의 고향 당진에서 행복하게 지내던 자매에게 불행이 닥친 건 2020년 7월 1일. 가족의 신고로 소방대원들이 출동하면서부터였습니다. 가족들의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에 동생 현주 씨의 7층 집으로 방문한 소방대원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악취가 확 났습니다. 바로 진입을 해서 환자의 상태를 보려고 했는데 이 이불을 뒤집어 쓴 상태에서 심하게 부패가 되어 있었고요. 피부가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많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동생 나연주 씨의 사망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사망한 지 한참 지나 부패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동생의 사망 소식을 언니 미진 씨는 알고 있는 것일까? 가족들은 언니 역시 연락이 두절됐다고 신고했기 때문에 경찰은 언니가 사는 12층으로 향했습니다. 역시 문은 잠겨 있었고 소방대는 강제로 문을 열고 집으로 진입했습니다. 거실은 횡했고 미진 씨의 방문을 열자 언니 역시 자신의 침대 위에서 동생과 비슷한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언니도 침대 위에서 반드시 누워있는 상태로 사망했고 이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정황상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같은 아파트 다른 호에서 자매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 사건 현장은 비슷해 보였지만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동생 현주 씨는 반듯하게 옷을 입은 채 침대 위에 있었던 반면 언니 미진 씨는 나체 상태로 침대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혹시 성폭행을 하고 살해한 건 아닐까? 하지만 동생뿐 아니라 언니의 사체도 부패가 심해서 사인도 불명확했고 어떤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깔끔했던 동생의 집과 달리 언니의 집 작은 방은 창문의 방충망 일부가 훼손되어 있었고 고가의 소지품과 명품 가방 그리고 고급 자동차까지 사라진 상태. 원한에 의한 살인인지 성범죄인지 돈을 노린 강도 침입인지 모호한 가운데 영안실에서 두 딸을 마주한 아버지는 부패가 심한 딸들의 몸에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걸 보고 처참함에 넋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20년 여름에 벌어진 자매 살인 사건입니다. 아버님께서 굉장히 원통해 하시고 안타까워하셨던 것들이 또 많은 방송을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었고요. 또 사건의 진실이 많은 또 공분을 샀던 그런 사건입니다. 같은 아파트입니다. 네, 다른 호수에 살았어요. 7층하고 같은 동에 7층, 12층 자매가 살해당했고요. 이게 사실은 자매기 때문에 우연히 이게 같은 강도가 침입을 했다라는 건 사실 좀 발생하기 어려운 사건이라서 그리고 이제 또 동일한 또 이불을 덮어놓은 듯한 흔적이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맏딸 분은 굉장히 생활력이 강해서 일종의 자수성가를 한 거죠. 사실 근데 그런 면에서 문제는 사실 돈을 급하게 빨리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면은 사실은 좀 위험해요. 이제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잘 되는지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보이죠. 어쨌든 그렇게 상태에서 동생까지 이거 올라오면서 좀 가기가 좀 번창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범죄 위험성이 높아진 건 맞는 거예요. 확실히 높아졌을 거예요. 네. 그리고 범죄자들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또 여자만 산다. 네, 그러니까 금방 알잖아요. 네. 뭐 술집에서 뭐 얘기가 얼마나 많이 돌겠어요. 이 현장 상황에서는 보시면 이제 일종의 다른 어떤 뭐 저항이나 이건 모르겠는데 시신이 그냥 침대 위나 방 위에 그대로 다른 어떤 거 없이 근데 덮여져 있단 말이에요. 이 이불을 덮은 게 언두잉인지 아니면은 부패가 되라고
덮어놓은 건지 그거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같은 형태의 목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결국은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복도식 아파트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이 작은 방의 방충망이라고 하는 것은 침입 흔적이에요. 네. 근데 이 침입 흔적을 일부러 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구분을 해야 돼요. 강도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렇죠. 그렇게 네. 되는 부분이고 또 강도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강도일 수도 있는 거는 고가의 소지품과 명품 가방하고 여기까지는 이해해요. 네. 훔쳐갈 수 있죠. 그걸 목적으로 했는데. 근데 고급 자동차까지 사라졌다는 건 고급 자동차를 가져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팔겠다는 건지. 그럼 뭐 자기 신원이 드러날 텐데. 네. 그러니까 명품 가방이나 소지품 같은 경우는 뭐 작물로 팔아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네. 고급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차대 번호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비면식에 의한 강도와 면식에 의한 강도와 면식범에 의한 강도의 스테이징 세 가지가 다 섞여 있다는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한 건데 언니는 그렇고 동생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서 침입 흔적이 없어. 그죠? 네. 그리고 옷이 벗겨진 게 아니라 옷이 그대로 있었어. 네. 그러면은 어떻게 죽었죠? 그러니까 되게 이 다른 거 없이 생활 과정에서 살해된 후에 덮여졌다. 그럼 이건 면식이 확실하죠? 네. 언니는 옷이 벗겨져 있어. 그럼 옷이 벗겨져 있다는 거는 면식을 의미하는 건가? 아니면 성범죄를 의미하는 건가? 이게 막 언니 부분에 막 섞여져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구분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가장 이상한 게 자매를 동시에 살해했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니가 돈이 있고 심지어 언니에 있는 물품들을 가져갔기 때문에 어떤 일부 금전 목적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확실히 알겠는데 동생은 그럼 살해할 필요가 왜 있냐. 심지어 같은 집에서 살면은 같이 하다가 이렇게 죽이는 건 이해가 됩니다. 다른 집을 굳이 갔다는 거잖아요. 이제 돈을 오렸다고 하면은 그냥 깔끔하게 언니 집에 가서 언니만 해하고 그렇죠. 나오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알 수 있거나 그 상황을 눈치챌 수 있는 사람이 동생도 죽였다. 라고 하면은 네. 이건 면식이 되는 거죠. 음. 그죠? 그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고 네. 비면식인데 따라가서 죽였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범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거죠. 네. 상황에 따라서는. 어쨌든 둘 다 아는 면식 관계인 사람이 확률이 높을 것이다. 자, 범인 누구이고 자매를 왜 살해했는지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먼저 수상하게 생각했던 건 부산에 있는 가족이 아닌 당진에서 같이 지낸 언니의 지인입니다. 거의 매일 SNS를 통해서 소식을 전했었거든요. 진짜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올렸었어요. 근데 6월 25일 오후 5시 이후로 아무것도 안 올리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근데 문자 연락은 됐어요. 뭔가 수상함을 감지했다는 언니의 지인. 하지만 수상함을 느낀 건 지인뿐만이 아닙니다. 언니의 가게에서 일했던 직원에게 언니가 이상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부산에서 일이 있어서 가게를 며칠 쉴 테니 저도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올 때 연락할 거다라고 했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사장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거든요. 문자를 보낸 건 6월 26일 오전 6시 30분경. 직원은 사장인 남이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는 되지 않았고 오직 문자로만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SNS와 전화는 안 되고 오직 문자만 됐다는 지인의 진술과 얼추 시일이 비슷했습니다. 사망 시각은 언니 남혜진 씨의 SNS가 끊긴 6월 25일 밤으로 추정됩니다. 그때 이후로 전화가 아닌 문자로만 지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거든요. 로그인 비밀번호가 필요한 SNS 업로드, 그리고 통화는 안 됐습니다. 의혹이 심해지는 가운데 7월 1일 오전 동생이 가게를 쉬고 있는 직원에게 보낸 문자 한 통이 의심을 증폭시켰습니다. 동생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가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장님은 동생한테 가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수상하더라고요. 아니 언니랑 동생이랑 서로 연락해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때 문자를 하는 사람이 사장님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고를 했어요. 경찰은 범인이 자매의 사망 사실을 은폐하고 자매의 지인들을 속이고 있다고 봤습니다. 남희진 씨의 가게는 하루 매출이 100만 원에 달하는 장사가 잘 되는 가게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가게 비밀번호를 물어본 곳은 도피 자금이나 추가 금전 범죄를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 남희진 씨와 주변 관계 등을 알고 있는 면식범의 소행이라고 봤습니다.
현장에서 이후에 연락 같은 것들이 문자로만 됐고 SNS가 자주 올리는 사람이 갑자기 안 올라갔다. 특히나 이제 가장 이상했던 거는 문자로 뭐 비밀번호를 알려줘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일단은 핸드폰 연락은 저희가 이제 많이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범인이 살해 이후에 살아있는 척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보긴 하는데 이 핸드폰 관련된 연락 같은 걸 어떻게 보실까요? 그럼 전화는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 SNS를 비밀을 못 풀었고, 문자는 썼고, 문자는. 네. 그러면 그거는 그 본인이 보낸 건 아니죠. 누군가 보낸 거죠. 네, 근데 일단은 보통 요즘에 핸드폰 기본 잠금은 패턴이라든지 번호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알고 있는 문자를 아니죠. 지문을 했겠죠. 아, 죽어 있는 사람 지문을 네. 찍을 그러면 수도 있죠. 이제 폰은 네. 열 수 있죠. 네네. 대부분 그렇게 하니까. 네. 근데 SNS나 카톡 같은 경우 잠금은 비밀번호를 할 수 있으니까. 알아야 되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이라고 하면 결국 이 언니는 이미 시체가 돼 있는 상태였고 네. 그걸 가지고 뭘 하는데, 근데 그냥 이거는 그러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죽인 후에 뭘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문자에서 이 가게를 들어갈, 그러니까 가게 쉬어. 네, 내가 가게 들어갈 거야. 네, 범인이 들어가고 싶어 그렇죠. 하는 그럼 가게 돈이라든가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현금 그 계산하는 그렇죠. 그쪽에 출납기나 카운- 이런 게 네. 카운트기가 있죠. 그러니까 특히 이 수집 같은 경우는 현금 장사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카드 장사가 아니라. 네. 그러면은 범행 목적은 뻔한 거죠. 확실한 거죠. 근데 이제 6일 뒤입니다. 지금 25일부터 연락이 안 되고 7월 1일 날 연락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긴 시간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긴 시간 머무는 게 아니라 네. 원래 있는 사람인 거지. 거기에 같이 그 주변부에 원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죠. 있는- 네. 시체가 된 사람을 6일 동안 그걸 그렇게 했다. 아니 물론 뭐 옆에 있다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네. 했겠죠. 네. 근데 그 정도로 뭔가, 그럼 자기가 들어갈 정도인데 노출이 안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발견이 안 됐다는 거를 본인이 알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범인은 그 위치라든가 그 시선으로. 네. 그럼 되게 가까운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가까운 사람이고 앞에서 이불을 덮어놓은 게 언등의 의미일 수도 있다, 어떤 면식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신은 다 집에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결국 그렇다면 이제 6일을 안 하고 언젠가 발견이 되면은 이 둘을 다하는 어떤 관계를 경찰 수사가 하면 본인에게 어떤 수사 초점이 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갖고 나가서 6일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은 없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기영 사건에서도, 네. 파주 사건에서도 왜 시신을 안에다 며칠을 뒀을까요? 택시기사를. 네. 그래서 제가 답을 드렸잖아요. 왜? 어차피 거기는 자기 집도 아니고, 그리고 그 집 주인이 바깥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가 통제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집의 주인과 연결된 사람들이 그 집에 자주 안 온다는 거를 아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편한 게 거기 유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편한 데 유기하는 게 맞는 거지, 굳이 나가서 유기한다는 거는 그건 너무. 들킬 위험이 있을. 그렇죠. 네. 아니 시실 갖고 바깥 나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물론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건 다 찍히잖아요. 찍히거나 안 보이고. 네. 그것도 둘이나. 그러면 결국은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일정 정도 후에, 즉 가게에서 뭔가를 이렇게 들고 나간 후에는 사라지거나 네. 아니면 뭐 다른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면식이더라도 자기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정도의 관계성. 그렇죠. 정도. 관계성이고,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들의 한테 연락을 했을 때 자기가 인터셉트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도 되는 사람일 수 있다. 용의 군이 굉장히 좀 추려지겠네요. 굉장히 좁은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좀 이 범인이 약간 모자란 거죠. 용의 주도하기도 하지만 모자란 거죠. 과연 자매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는 사람 누구였을까? 이후 사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경찰이 유력하게 보던 용의자는 다름 아닌 동생 나연주 씨의 남자친구 김 씨였습니다. 현주 씨와 동거 중이던 김 씨, 그가 정말 결혼까지 약속한 여자친구와 그 언니까지 살해한 범인인 것일까? 피해자의 가족은 그가 동생 나연주 씨에게 접근한 것 자체가 계획적이었을 거라 추정했습니다. 아니 나도 그냥 퇴원하면 당진 올라갈까? 그냥 부산에서 자리 잡고 있어. 같이 가자. 처음에 나는 그 생각을 했지. 자기랑 당진을 가면 자기 언니네 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뭐 그렇게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거든.
난 부산이 좋다. 부산에 있고 싶어. 부산에 있으려는 동생에게 굳이 언니가 있는 당진으로 같이 가자고 했던 김 씨. 피해자 가족은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현주 씨보다 연하해 현주 씨는 알코올 의존증이 있어 좋아서 접근했다기보다는 뭔가 노리는 것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김 씨가 노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건 언니의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언니 미진 씨는 한 달에 3천만 원 매출을 올리는 가게의 사장이었고 평소 고가의 물건들을 두르고 다녔으며 사건 한 달 전에는 새 벤츠 차량도 뽑았습니다. 경찰도 김 씨를 의심한 이유는 그의 전과 때문이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그는 절도죄로 3번 교도소에 갔다 왔습니다. 언니의 집에만 있던 물색 흔가 사라진 고가의 물건들은 우연이었을까? 경찰은 자매의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묘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언니의 사망 추정 직전 동생의 핸드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새벽 1시 37초 2020 벤츠 C클래스, 새벽 1시 44초에도 2020 벤츠 C클래스, 새벽 1시 48초엔 벤츠 C200 이렇게 검색했는데 언니의 도난당한 차량이 벤츠 C클래스 200인 걸로 봐서 그 차량을 이미 훔치려고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언니의 핸드폰으로 다시 인터넷 검색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밤 11시 51분 6초에는 울산 단란주점 가격 질문이요. 밤 11시 51분 14초에 울산 주점, 밤 11시 51분 15초에 울산 유흥주점 이렇게 3번 검색을 했어요. 언니 미진 씨의 사망 이후로 추정되는 시간, 울산의 유흥업소를 검색한 누군가. 도난당한 언니의 차량과 카드 내역을 조회한 결과 범인은 사망 추정 다음 날인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 당진과 대전에서 언니 카드로 이미 현금 500여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또 훔쳐간 고급 외제차로 울산으로 도주한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CCTV를 확인하니 언니의 벤츠 차량은 당진에서 340km 떨어진 울산에 나타났습니다. 중구의 한 골목길에 들어선 이 차량은 폭이 좁은 도로를 달리다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산타페 뒷범퍼를 들이박습니다. 이에 산타페가 밀려 앞에 주차된 코나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추돌한 상황. 미진 씨의 벤츠 차량 운전석에서 한 남성이 내리더니 상황을 보고 이내 차에서 명품 가방을 챙겨 들고 골목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네, 먼저 이제 가족들이 추정하고 있던 거는 동생의 남자친구였습니다. 당시 이제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일단은 관계성으로는 둘 다 알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이고, 이 남자친구 김 씨는 이미 이제 전과 3범이었던 상황이고, 공황장애로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에 그곳에서 알코올 의존증 치료 중이었던 동생을 만나서 동거까지 하게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가족들의 주장,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만나는 것 자체는 우연이었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병원에서 만났으니까.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뭐 말을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언니가 뭐 한다. 예, 예. 네. 거기에 혹해갖고 조금 더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죠. 특히 이제 갑자기 돈을 많이 버는, 근데 사실 보호하는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고가의 물건들은 범죄의 표적이 되죠. 그건 네. 사실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 똑같은데, 근데 이제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 아무래도 동생의 남자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돈을 어쨌든 뭐 범죄적이든 뭐든 노리게 되는 것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이게 좀 색안경처럼 보일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 김 씨 같은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르고 강도나 절도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가고 나오자마자 또 저지르고 또 들어가고 그렇죠. 나오자마자 또 저지르고 또 들어가고 상습범이죠. 네, 이거는 성향상 좀 바뀌기 어려운. 그렇죠. 이거는 뭐 네. 사실 이런 정도의 상습 절도범은 절도와 상습 절도범은 다릅니다. 네. 상습 절도범은 못 고칩니다. 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심각한 어떤 교화가 필요한데, 네. 근데 이런 애들이 사실 더 영악하게 자기가 이런 절도를 저지르는 것은 정신병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공황장애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제
병원으로 다니게 한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놈들이 꽤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 나중에 또 범죄를 하게 되면은 네. 사실 나는 공황장애 때문에 이용할 수 있.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사실 우리나라의 그 치료 감호제의 상당히 큰 병폐 중에 하나인데 네. 선의를 심지어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고 그 네. 과정에서 이 동생분을 어쨌든 만나갖고 얘기하다가 뭔가 뭐 늘러붙을 수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살인을 생각하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네. 그냥 늘러붙어 갖고 돈을 빼먹은다는 생각도 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범인, 아직 이 남자친구인지 매칭은 안 되지만 범인이 먼저 동생의 핸드폰 번호로 인터넷을 검색을 합니다. 근데 내용이 이제 언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델이요. 20년 벤츠 C클래스 모델. 이거를 계속 검색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팔아먹으려고 했겠죠. 네. 네.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제 언니의 핸드폰으로 울산의 단란주점을 검색을 하고 이 언니의 차량을 타고 울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참 이게 모자라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을 아예 없애버리든가. 네. 그걸 그냥 그 시체 옆에 놓은 거잖아요. 뭐 일단 포렌식을 이때 한 걸로 봐서 본인 딴에는 지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지웠지만 사실 인터넷 네. 검색 기억은 다 그냥 포렌식이 되는 거고. 네. 왜냐하면 인터넷을 거기서 검색하는 것이 네. 핸드폰에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모자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많이 모자른 거고 네. 이 범인이 그러니까 이거를 그 증거를 남긴 거죠. 그러니까 네. 뻔히 이 포렌식을 금방 해보니까 그럼 결국은 어딘가 추정해 보고 울산 쪽을 보고 그 이런 벤츠 이 비싼 차는 아시다시피 차적이 조회가 다 되거든요. 기록이 돼 갖고 쫓아간 거죠. 근데 이제 차량이 사고가 납니다. 울산 골목길에 사고가 나는데 이 이유가 이 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에 밝혀진 바에 이제 무면허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무면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을 가지고 가고 싶어서 어떻게든 울산으로 이제 타고 갔다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인데. 아마 팔아먹으려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작물로. 근데 본인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어쨌든 본인의 능력이 운전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욕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좀 이게 안 느껴져서 맞죠. 그죠 많이 네. 모자르죠. 프로필은 이제 네. 동일한 걸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 경찰은 CCTV 속 남성의 뒤를 추적했습니다.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에서 울산까지 여러 흔적을 남기고 다니는 범인. 경찰은 CCTV를 통해 유력한 용의자를 찾아내고 체포에 나섰습니다. 당진 버스 터미널에서 검거한 범인. 벤츠를 타고 달아난 남자는 나연주 씨와 동거 중이었던 남자친구 김 씨였습니다. 그는 왜 결혼까지 약속한 여자친구와 그 언니까지 살해한 것일까? 그 물음에 김 씨의 대답은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술 마시다가 홧김에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죽였어요. 김 씨의 진술에 따르면 동생 나연주 씨는 알코올 의존증에 있어 평소 술을 즐겨 마셨고 술에 취하면 주정과 폭언이 심했는데 사건이 일어났던 날에도 술 취한 동생이 김 씨를 무시하는 발언을 계속했고 김 씨는 참다 못해 동생을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 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살해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언니는 왜 살해한 것일까? 뭐 같은 아파트에 언니가 사니까 범행 금방 들통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해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살해를 감추기 위해서 연쇄의 살인을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진술. 하지만 우발적이라는 말과 달리 그의 행동에는 수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동생을 살해한 뒤 언니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김 씨는 CCTV를 피해 계단으로 12층까지 올라갔고 또한 언니의 집 방범창을 능숙하게 뚫고 들어가 피해자인 언니가 귀가할 때까지 2시간이나 넘게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피해자가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끝내고 욕실에서 나오자마자 이 피의자는 피해자를 목졸라 협박한 뒤에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목졸라서 살해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우발적 살인을 저질렀다는 진술과는 달리 김 씨는 많은 물품들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목걸이, 금팔찌, 화장대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금목걸이, 휴대폰, 프라다 지갑, 신분증 그리고 체크카드 2장이 들어있는 명품 가방과 벤츠 승용차까지.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그가 대체 왜 돈을 이렇게나 많이 훔쳐서 달아난 것일까? 그 질문에 김 씨는 당분간 숨어있기 위한 도피 자금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도피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어떤 것을 검색하고 어떤 행동을 취할까? 김 씨는 동생을 살해한 후 제일 먼저 휴대폰으로 미진 씨 소유의 벤츠 차량 모델을 검색했습니다. 이후 언니를 살해한 이후에는 언니의 폰으로 울산의 단란주점을 검색했습니다.
도피한다던 그는 울산에서 자신의 옛 여자친구를 만나 사망한 언니의 명품백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검거되기 하루 전 동생과 언니 핸드폰으로 게임 아이템 100여만 원을 충전하는 등 도피 행각과는 전혀 거리가 먼 행동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살해하고 물건을 훔치면서도 죄책감이 없어 보이는 김씨. 그는 어떤 인물일까? 김씨는 이남 일녀중 장남으로 가정 형편이 어렵고 부모가 양육을 소홀히 하자 초등학교 무렵부터 절도를 하다가 경찰에 검거되고 훈방되고를 반복했습니다. 중1 때는 가출을 해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절도로 3차례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년원에서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20살엔 모 대학교 전기공학과에 입학하며 다시 사회 일원으로 돌아오는가 싶더니 곧 자퇴를 하고 이후 짧은 취직과 절도, 징역형을 반복했습니다. 결국은 자매의 목숨을 빼앗고 물건을 훔쳐 달아난 김씨. 사형 선고를 간절히 바라는 유가족과 달리 김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반성문을 18차례나 제출했고 자신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며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이 피의자의 친동생을 어렵게 만났더라고요. 피의자 동생 관로는 피의자가 원래부터 절도를 잘해서 이미 강도 절도로 3범, 살인사건이 있던 기간에는 불기소 상태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공황장애, 심신미약도 거짓말일 거라고 친동생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범인은 신상 공개가 됐습니다. 범인의 이름은 김종식입니다. 이 본인의 범행 주장 동기가 있어요. 알코올 의존증은 알려진 바이기 때문에. 근데 술 취하면 자신에게 어떤 폭행을 했고 그것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 그리고 언니는 그것이 금방 들킬까봐 살해를 한 것이다. 본인의 이제 주장과 이후의 행동들이 좀 안 맞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거잖아요. 동생이 자기를 때려갖고 화가 나서 동생을 죽였다. 술 먹고 심신미약 정당방위다. 그런데 그 관련돼서 언니가 그걸 눈치챌까봐 언니도 죽였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전제가 되는 건 동생이 알코올 의존증이 있지만 알코올 의존증 때문에 자기를 평소에도 많이 때렸다라는 거는 본인의 주장이고 그건 입증이 돼야 돼요. 네. 얼마나 입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언니에 대한 사례는 다 거짓말이죠. 왜냐?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2시간이나 기다렸고 그리고 CCTV를 피했고 그다음에 다른 물품들을 싹 다 훔치었고 또 거기다가 본인이 우발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카드 비밀번호를 알기 위해서 협박을 하고 네. 죽였잖아요. 이건 우발하고 전혀 관련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다음에 행동이 자기 전 여자친구한테 명품백을 주고 거기서 아이템도 사고 흥청망청 썼어요. 마치 그것이 자기는 도피라고 생각하지만 잡으러 와도 그냥 대충 변명하고 말 정도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그러니까 굳이 멀리 뭘 피하거나 아니면 뭔가 싹 지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네. 와서 잡혀가면 잡혀가는 거지 뭐. 늘 자기가 절도하고 잡혀가고 절도하고 잡혀가고 강도하고 잡혀가고 지금도 똑같이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지금 친동생까지 자신의 형을 이게 거짓말했다라고 심신미약 그런 거 거짓말을 거짓이라고 주장할 정도면 일단 집에서도 일단은 공황장애 심신미약도 자기 동생이 보기에도 얘는 이게 상습적이다. 공황장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다 거짓말이다. 왜냐 이런 걸 반복하는 애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소년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에서 뭐가 먹히는지 알아요. 네. 이런 쪽으로 나 머리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빠져주는 그게 이 김종식의 이 범행과 상당히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더더군다나 보세요. 반성문 18차례 제출했고 공황장애, 심신미약을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얘가 병원에 오게 된 이유도 병원을 다니게 된 이유도 사실은 그거 연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오게 된 이유가 추정이 되는 거는 이미 지금 불기소돼서 1심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사건 전에 그렇죠.
네, 다른 이제 강도절도 사건 때문에 불기소로 진행 중이었는데 그 사이에 병원을 다니고 있고 그 사이에 또 살인 사건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앞에 있던 어떤 살인 사건 아니 저기 그 강도 절도 사건에 대해서 재판에 유리하게. 그렇죠. 네. 영악하죠. 영악한 게 아니라 이제 몸에 체득된 거죠. 네. 오랫동안 소년원과 이 교도소를 등락하면서 자, 재판은 1심에서 이제 유족들의 사형 과는 발행이 다르게 무기징역이 선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심에서 이게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는 사회로부터 피고를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또 피고가 불우한 환경에서 대학까지 입학하고 꾸준히 직업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려고 노력했으며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고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려고 했다는 점을 감안했고요. 또 인격 형성이 안 됐다고 봤습니다. 인격 형성이 안 된 점은 인정하나 이것이 영구히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면서 특히 이 부분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 효과를 위한 사형 선고가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한국 현재 법상 형법상 사형이 무기징역과 동일한 효과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형을 내리면 영원히 격리되는 건 알겠으나 그 법리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위해서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것을 사형을 내릴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해서 결국은 무기징역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부분에서부터 이제 연결되는 부분인 거죠. 소년원에 다니게 되면은 소년 검정고시 합격하면 이게 깎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전기공학과 이제 대학에 합격하거나 들어가면 이게 또 깎여버려요. 거기서 교화가 돼서 저기 검정고시도 보고 대학도 갔다고 생각하지만은 거기 실제 현실은 검정고시를 보는 이유는 이걸 깎으려고 보는 거고 네. 대학을 가는 이유도 이렇게. 그러니까 대학을 가서 뭔가를 해서 완수를 했다고 하면 이해. 근데 흔히 말하는 대학도 달랑 들어가서 혜택만 보고 자퇴. 한 후에 대속 절도. 그리고 왜 얘가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으려고 한 게 자기 문제를 자각하고 이걸 치료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네. 보시는 것처럼 이거를 형량을 깎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걸 들어간 거예요. 이게 선호차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게 깎이는데 일조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경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계속 이용했고 네. 물론 저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범죄자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말의 교화 가능성만 있어도 사실은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본다고 하지만은 얘는 너무나도 그런 수단을 잘 이용하는 애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애들을 이렇게 해주면은 전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방법을 안타깝죠. 노하우를 일단 또 교도소에서 누군가에게 알려주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상해. 꾸준히 직업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일단 뭐 취직을 계속 여기저기 짧게 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거꾸로 생각해야죠. 네. 그럼 왜 짧게 했는데 유지가 안 됐을까에 대한 걸 파악을 해봐야죠. 네. 사실은 계속 뭔가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나오고 뭔가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파악을 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냥 되게 다 좋게 본 거예요.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안타까운 게 크라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사형 집행을 실질적으로 안 하는 국가에서 그리고 이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없는 나라에서 사형만이 진짜 실질적인 무기형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법원 자체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으로 일단은 이거는 다르게 형량을 내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이건 이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네. 가석방은 종신형을 도입을 하고 네. 가석방 종신형 중에서도 특정한 형태의 평가를 통해서 가석방의 조건이 맞으면 그 여러 가지 처우에 대한 부분을 바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형벌 조항을 그게 없으니까 이제 판사들이 이 A 아닌 B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죠. 사실은 2명 이상 살해하면 사형이 맞아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잔혹하잖아요. 네. 그리고 명백하게 강도 살인이고. 근데 이 부분을 볼 때 그걸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에 대한 판단도 잘못됐고 이 동기에 대한 판단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이건 글쎄요. 이런 범죄자를 시스템이 양산하는 거 아닐까라는 네. 두려움 때문에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앞서서 얘기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입법 관련된 종신형에. 것도, 네, 실질적인 종신형에 대한 입법이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아버님께서는 이게 시신이 워낙 후에 발견이 돼가지고 많이 부패해서 말 그대로 한 날 두 딸을 잃었는데 그것도 이제 너무 부패한 딸을 부여안고 굉장히 그야말로 절망 속에 좀 빠졌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매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크라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